안녕하세요. 저는 히치에서 인공지능 신약 개발을 연구하고 있는 임지창입니다. 이제 네 번째 강의인데요. 네 번째 강의의 주제는 바인딩 포켓, 3차원 바인딩 포켓에다가 약간 3D 프린터처럼 3차원 결합하고 있는 리간드 구조를 생성하는 딥러닝 모델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그 발표 강의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네 개째 하다 보니까 약간 아무 반응도 없이 혼자 떠들다 보니까 약간 혼자 방송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요. 힘을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하나는 이제 이 포켓에다가 리간드를 생성한다는 걸 왜 해야 되며 어떤 건지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두 개의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도 이제 최근에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라서 되게 재밌는 논문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의미 있을 것 같은 논문들, 그러니까 시초가 될 만한 논문들로 두 가지를 선택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가 되게 생성 모델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모델들이 대부분은 이제 2D 구조를 만드는 방법들이에요. 2D 구조를 만드는 거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2D 구조는 사람들이 제일 다루기 쉬운, 인식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2D 구조를 생성하는 것으로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 바인딩 하는 리간드를 설계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리간드들도 2D 스트럭처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뭐 도킹과 같은 방법을 3차원 구조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가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어차피 우리가 바인딩 할 리간드 찾을 거고, 바인딩 하기 위해서는 3차원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한 번에 할 수 없을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인딩 포켓이 있으면 여기 3D 프린터처럼 이렇게 찍 만들듯이 딥러닝 모델들이 이렇게 쭈루루루 이렇게 아톰을 추가하는 그런 방식들이 제안이 됐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3차원, 어쨌든 리간드가 프로틴의 바인딩 사이트에 결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바인딩 포켓의 구조이기 때문에 딥러닝 모델이 바인딩 포켓을 좀 더 잘 인식을 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보다 이 포켓에 핏하는 분자를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아마 올해 이제 케미컬 사이언스라는 저널에 나온 논문인데, 이 저자들이 이제 코에스 교수님이나 라고자, 이분들 아마 이 분야에서 이제 그 DTI 관련된 연구들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신 분이 있으면은 이제 3D CNN 기반으로 DTI 예측하는 논문들 굉장히 초창기에 하셨던 그 연구진이 이 논문을 작성했네요. 그래서 서머리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바인딩 포켓에 이제 3차원 구조가 있으면 이 3차원 구조를 이용해서 그 안에 결합할 수 있는 리간드들을 생성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은 이제 그래프 생성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리드 상의 아토믹 덴시티를 생성을 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아마 뭐 예전에 3D CNN 모델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인풋을 만들어서 3D CNN을 적용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응용 연구처럼 그리드 상의 아토믹 덴시티를 만들어 놓고 이 아토믹 덴시티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아토믹 덴시티가 있으면은 이제 아토믹 덴시티로부터 어느 위치에 원자가 있는지 복원을 하고, 그 어느 위치에 원자가 있는지 복원한 뒤에는 이제 아톰 포지션이 있으니까 그거를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분자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또 엔드 투 엔드로 진행이 되는 방법입니다. 즉 엔드 투 엔드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D 구조로 하면 2D 구조 만든 다음에 도킹 같은 거에서 3차원 구조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바로
3차원 구조를 포켓 안에 생성하니까 3차원 구조도 바로 나온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오버뷰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VA니까 이제 인코더 파트하고 디코더 파트가 있겠죠. 왼쪽이 이제 인코더 파트고요, 오른쪽이 이제 디코더 파트인데, 보면은 인풋 컴플렉스하고 이 리셉터를 둘 다 넣어줍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컨디션으로 작용할 파트라고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이 실제로 디코더에서 바꿔내야 될 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아톰 타이핑을 합니다. 어느 위치에 어떤 아톰이 있는지, 뭐 0,0,0의 그 카본이 있고 0,0.5, 0.5의 나이트로젠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어느 위치에 리간 아톰이 있는지, 어떤 위치에 어떤 아톰이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 그걸로부터 아토믹 덴시티를 만들게 됩니다. 덴시티라는 건 어떤 포인트에 있으면 그 원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디스트리뷰션을 다 더하면 이제 아토믹 덴시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리셉터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왼쪽하고 여기서 인풋 컴플렉스하고 이 컨디션 리셉터의 차이는 오로지 리간드가 있고 없고가 되겠죠. 그럼 이게 3D 그리드 상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3D CNN을 적용을 해서 임베딩 벡터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럼 이건 이제 컨디션이니까 그냥 두고,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리파라메이테이션 트릭을 이용을 해서 레이턴트 벡터를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 디코더에서는 이 레이턴트 벡터를 이용을 해서 원본 구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아토믹 덴시티를 만드는 거고, 이 디코더를 이용해서 3DCN 1D 벡터로부터 3DCN을 쭈르르 적용을 해가지고 아토믹 그리드 위에 있는 아토믹 덴시티를 만들어내고, 이 덴시티를 가지고 이제 분자를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은 이제 투 스텝을 합니다. 먼저 아톰 피팅이라 해가지고 이 덴시티를 바탕으로 어느 위치에 어떤 아톰이 있는지를 만들어내고요. 그다음 어느 위치에 어떤 아톰이 있다는 뭐 일종의 XYZ 파일이 있는 거죠. XYZ 폼에서 파일이 있는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본드를 복원을 해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생성을 할 때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이 Z를 노멀 디스트리뷰션 샘플링하고 컨디션을 요 리셉터 구조 바인딩 사이트 있으면 알 수 있는 거니까 이용해서 샘플링을 하고 쭈루루루룩 해서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드 위에 이제 어떻게 올리느냐,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분들은 이렇게 했어요. 먼저 이제 그 위치에서의 함수가 이제 거리가 아톰이 있는 위치에서부터 이 정도 떨어진 그리드의 위치에서 값은 0 아니면 이거다. D가 1.5R보다 작은 경우, D가 1.5R보다 큰 경우는 이거는 원자부터 너무 멀면은 그냥 0으로 하고, 그 원자의 위치로부터 적당히 거리 안에 있으면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이하기. 요거는 뭐 양자를 조금 아시는 분은 베이시스 같은 거랑, 베이시스에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많이 되잖아요. 익스포넨셜에 가우시안 걸로. 그래서 가우시안에 따라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톰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주의로 이렇게 줄게. 아톰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덴시티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리간드 아톰은 이제 BCNOF, PSCl, 브롬, 요드, 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개수는 11개. 그다음 리셉터는 이제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에 주로 발견되는 아톰들이겠죠. CNO, Na, 마그네슘, 인, 황, ClK, 칼륨, 칼슘, 아연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11개입니다. 그다음 프로틴하고 이제 리간드를 따로 임베딩을 시켰어요. 아무래도 두 개를 구분해야 되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로마틱인지 아닌지를 반영을 했고, 또 이 프로틴 리간드 사이 인터랙션 중에 뭐 정말 모든 인터랙션 다 중요한 게 하이드로젠 본딩이잖아요. 하이드로젠 본딩 어셉터냐 도너냐는 따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포멀 차지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포멀 차지가 뭐 등을 주면 마이너스 2인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특히 뭐 칼슘 같은 경우 2 플러스도 있긴 한데 이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톰 피팅인데, 아토믹 덴시티를 만들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사람이 뭘 인식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인식하려면 그걸로부터 분자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분자 구조를 만들려면 우선 이제 아톰이 알아야 되니까, 아톰이 뭔지 알아야 돼. 아톰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아톰 피팅이라는 거를 방식으로서 아톰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톰을 피팅을 해야 될 거는 내가 생성한 구조 있잖아요. 생성한 구조의 아토믹 덴시티하고 내가 정한 타입하고 코디네이트로부터 만든 아토믹 덴시티 차이가 제일 작아지도록 아톰 타입하고 코디네이트를 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떤 아톰을 어느 위치 하나 넣어요. 그 다음에 아톰의 덴시티가 있을 거잖아요. 이 덴시티가 제일 잘 맞아지도록 그 레퍼런스 덴시티하고 포지션 이동을 합니다. 그럼 그 위치가 고정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아톰을 또 추가해요. 그럼 이제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로부터 만든 덴시티가 레퍼런스하고 유사해지도록 또 최적화를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넣고 하나 더 넣고 하나 더 넣고 이렇게 n개를 얻어서 n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아톰 피팅 알고리즘을 조금 더 뭐라죠 상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이제 T하고 C를 찾아야 되잖아요. 먼저 레퍼런스에 그러니까 예측한 덴시티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 덴시티 값이 맥스가 되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을 쭉 얻어내요. 그리고 이 중에서 덴시티가 제일 큰 데가 있겠죠. 그럼 그 위치에다가 아톰을 넣고요. 그리고 나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이용해서 코디네이션을 찾습니다. 이 아톰 피크 위치를 알면은 사실 거기에 따라 타입이 아까 정해지는 거니까 타입도 자정하게 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새로운 코디네이트를 찾게 돼요. 만약에 로스가 줄어들었다 싶으면은 이거를 베스트 스트럭처에 추가를 해요. 그럼 하나의 원자를 넣었고 얘 베스트 위치를 결정을 했죠. 그럼 새로운 원자를 하나 더 넣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옵티마이즈를 해요. 새로운 원자의 위치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로스가 줄어들었다. 얘를 베스트 구조에 넣어요. 또 하나 추가해요. 언제까지 하느냐? 더 이상 로스가 줄어들지 않을 때까지. 혹은 이제 모든 랭크 포인트에 대해서 하면 되겠죠. 그 덴시티가 맥시멈 있는. 왜냐면 거기 위치에 아톰이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피크를 찍을 테니까 그 피크의 개수가 원하는 아톰의 생성된 분자의 원자 개수겠죠. 그래서 이걸 쭉 반복을 해서 베스트 스트럭처를 찾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원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알게 돼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죠. 사람이 해석을 하려면은 본드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본드 인퍼런스 방법을 정하게 돼요. 사실 이런 거는 뭐 오픈바벨이나 이런 거 넣으면은 그냥 해주긴 하는데 뭐 RDKit도 될 거고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어떤 디스턴스 거리 안에 있으면은 다 본드를 형성을 해요. 예를 들면 잘 알려져 있잖아요. 카본은 얼마, 카본 나이트로젠은 얼마, 나이트로젠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컷오프 안에 있으면은 그 본드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을 추가해요. 그 다음에 포멀 차지를 넣어요. 왜냐면 본드 오더를 알면은 이제 하이드로젠하고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밸런스가 안 맞거나 지오메트리가 이상한 게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부터 하이브리데이션하고 아로마틱 스테이트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본드 오더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오메트리에 따라서 그 본드 오더를 1차냐 2차냐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하이드로젠 본드하고 본드 오더를 하이드로젠을 넣거나 본드 오더에 따라서 밸런스를 맞춰주게 됩니다. 아키텍처도 간단히만 살펴보고 갈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인코더 같은 경우 두 파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컴플렉스 리셉터. 여기 보면은 디테일하고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고 이제 3D CN을 쭈루루 적용하고 3D CN을 쭈루루 적용하고 그다음에 리파라메테이션 트릭을 쓰기 위해서 U랑 시그마를 예측을 하게 되고 얘네들로부터 리파라메테이션해서 레이턴트 벡터 얻어내게 되고 이걸부터 샘플링 하게 되고 컨캣해서 256짜리 벡터를 만들게 되고 얘네들을 3D 컨볼루션을 이제 또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는 레이턴트 벡터로부터 3D 지오메트리를 이제 복원하는 과정이겠죠. 이런 과정을 쭈르르 복원을 해서 새로운 3차원 구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 리간드 구조만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 리간드 구조로부터 학습할 때는 이제 트루 리간드 구조랑 미니마이즈를 하게 되고 생성할 때는 이 리간드의 아토믹 덴시티로부터 아톰 포지션하고 본드를 만들게 됩니다. 보면 이분들이 사용한 데이터셋은 이제 크로스도 2020 사용했고요. 데이터셋에 보면은 18,450개 코크리스탈이고 포켓 시뮬러리티 기준으로 클러스팅해서 대표 구조를 선택을 했고요. 선택된 구조들에 대해서 크로스 도킹을 씁니다. 크로스에서 도킹 계산하는 거죠. 그다음에 코그네이트 리셉터에 대해서 RMSD가 2인 거. RMSD가 2보다 벗어나면 이거는 틀린 구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에 대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RD킷으로 세니타이즈가 안 되는 리간드들은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테스트 셋으로는 요 PDB-ID가 요런 것들을 사용을 했고 리간드 ID는 요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PDB-ID보다 리간드 키수는 6, 14, 8, 6, 13 정도 이렇게 된 것들을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이제 그 샘플링을 할 때 두 가지를 방법을 이용해서 해요. 하나는 프라이어고 하나는 포스테리어인데 포스테리어는 뭐냐면은 그 프라이어부터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샘플링을 하는 거고요. 포스테리어 같은 경우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어떤 레퍼런스 리간드의 3차원 구조가 있잖아요. 그걸 넣어서 임베딩 한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여기를 보면 여기서부터 샘플링해서 쓰는 거냐 아니면 샘플링 안 하고 그냥 어떤 레퍼런스 구조를 넣어가지고 하느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밸리드는 이제 얼마나 생성된 리간드가 밸리드 하냐 안 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고 노블한 거는 새로운 게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유니크한 건 몇 개가 있느냐 그 다음에 UFF 필드는 옵티마이즈를 해야 되잖아요. 그 구조들이 되게 이상할 수도 있는데 UFF 옵티마이즈를 했을 때 RMSD가 얼마나 변하냐 안 변하냐 비나 스코어가 0보다 작다는 거는 델타 비나가 0보다 작다는 거는 레퍼런스 구조도보다 비나로 계산했을 때 바이너리 어퍼니티가 높아지냐 안 높아지냐 비나는 음수로 갈수록 강하니까 델타 비나가 음수면 더 강하게 나왔다는 거고요. 그다음 CNN은 이제 CNN 모델이 0보다 크면은 강하게 나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제 3D CNN으로 DTI 연구를 했으니까 이 3D CNN으로 하는 것도 넣었고요. 포스테리어 프라이어 보면은 밸리디티는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사실 이게 밸리디티가 높을 거라고 예상하기 쉽지는 않은데 왜냐면 데인시티로부터 리간드를 복원하는 과정도 있고 해가지고 밸리디티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두 경우 다 90% 가까이 나오고 노블한 것들은 100%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 유니크한 거는 프라이어가 좀 더 높아요. 그다음 UFF로 했을 때는 포스테리어로 한 게 조금 더 좋게 나오고요. 그다음 비나로 했을 때 포스테리어가 좋게 나오고 CNN에서는 프라이어가 좋게 나오고 뭐 어떤 매트릭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포스테리어가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고 몇몇에 대해서는 프라이어가 조금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성된 문제의 몰라큘러 웨이트를 보면은 프라이어가 포스테리어 보면 포스테리어가 좀 더 몰라큘러 웨이트가 크고 분포가 좀 다이나믹하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로 물질하고 시뮬러리티를 봤을 때 포스테리어가 시뮬러리 프라이어에 비해서 확연히 크게 나오죠. 이거는 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결과인 것 같아요. 왜냐면
포스테리어에는 그 레이턴트 벡터를 샘플링할 때 이제 레퍼런스로 삼는 컴플렉스 구조를 인풋 넣어줬으니까 당연히 얘를 닮은 게 나을 것 같고, 프라이어는 랜덤하게 했으니까 레퍼런스 물질과는 좀 다른 게 나올 것 같아요. UFF로 미니마이즈 했을 때 RMS도 포스테리어로 한 게 좀 더 좋게 나오고, 비나로 한 것도 봤을 때 포스테리어 한 게 좀 더 작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정적인 게 비나로 한 게 더 많이 나오더라 라는 의미이고,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증가한 것도 나오는데 이건 아마 좀 플래시가 생긴 것들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CNN 어피니티 측면에서는 오히려 프라이어로 한 게 좀 더 좋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플러스로 큰 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클래시를 피직스로 한 게 훨씬 더 정확히 클래시를 잴 수 있을 테니까 이쪽에서 플러스가 큰 게 훨씬 많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베리어빌리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뭐라고 할까, 조절을 할 거냐, 쉽게 말하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 곱하는 그 값을 얼마나 크게 할 거냐인데, 이 값을 크게 할수록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커지니까 좀 다이버스하게 나올 거고요. 이 값을 줄이면 조금 덜 다이버스하게 나오겠죠. 포스테리어의 그 관점에서 보면 프라이어보다 이제 포스테리어가 조금 더 분석하기 쉬운데, 이 베리어빌리티를 키우게 되면 다양한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레퍼런스보다 조금 더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요. 보면 0.5일 때는 되게 구조도 그렇고 유사하죠. 이 링 있고 여기도 옥시전도 굉장히 유사하고, 여기 있는 이제 OH가 케톤으로 바뀐 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유사하게 되는데, 이 베리어빌리티를 키우게 되면 조금씩 달라지죠. 키우면 여기서는 이쪽이 이제 OH가 있었는데 나이트로젠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걸 더 키우게 되니까 이쪽이 카본이었는데 나이트로젠이 들어갔죠. 그다음 더 키우게 되니까 이 링도 아예 바뀌고 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듯이 베리어빌리티를 키우니까 레퍼런스 구조에서 더 멀어지는 구조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바이어스 벡터는 이제 포스테리어로부터 샘플링을 할 수도 있고 프라이어로부터 샘플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뮤랑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두 개의 웨이트를 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어스 팩터가 1이면은 완전 포스테리어, 0.0이면은 이제 프라이어가 되는 거고, 0.5면 반만 섞은 거죠. 0.2는 이제 요거 8, 2로 섞은 거고, 보면은 포스테리어가 1일 때는 두 구조가 되게 유사하죠. 여기 옥시전만 나이트로젠으로 바뀐 거고, 반면에 프라이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구조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1로 갈수록 조금 더 이 구조가 서로 비슷하고 이렇게 1로 갈수록 두 개가 유사해지죠. 이 링 위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로 갈수록 포스테리어에 가까워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프라이어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이제 쭉 한번 봤어요. 이거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제 레퍼런스 몰레큘이 있으면은 여기 생성을 할 때 그 레지드의 뮤테이션을 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알라닌으로 바꾼 거고, 얘는 인터랙션 하지 않는 애만 바꾼 거고, 얘는 모든 인터랙션 하는 걸 바꾼 거고, 얘는 차지가 있는 애를 바꾼 건데, 이제 넌 인터랙션만 뮤테이션 할 때 제일 많이 바뀌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싱글 뮤테이션은 넌 인터랙팅 레이저를 바꿀 때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 좀 되게 신기한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이게 너무 구조가 많아서 발표하면서 다 볼 수는 없지만, 나중에 논문들에 들어가서 구조를 보시면 조금 더 신기한 점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한 건데요. 레퍼런스 구조가 있으면은 이제 프라이어랑 레퍼런스 구조를 섞어본 거죠.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1로 갈수록 레퍼런스 구조가 많아지겠죠. 보면 이 두 개는 되게 비슷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얘랑 얘도 보면은 얘네 둘이는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레퍼런스 3도 얘네 둘이는 되게 비슷하게 생겼고, 레퍼런스 4도 얘네 둘이는 비슷하게 생겼고, 근데 얘네 둘은 좀 많이 다르게 생겼죠. 얘도 다르게 생겼고, 얘도 다르게 생겼고, 얘도 다르게 생겼고, 이런 것처럼 그 인터폴레이션 할 때 이렇게 쭈루루루루 이 레이턴트 벡터를 어떻게 샘플링해에 따라 달라지다, 이런 것들을 알면은 뭐 만약에 리간드가 두 개 있으면은 둘 사이에 둘을 적당히 담은 거를 샘플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뭐 A랑 좀 더 닮은 거, A, B가 있다면 A랑 좀 더 닮은 거 하고 싶다면 A의 웨이트를 더 많이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샘플링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그 앞에 거는 아토믹 그리드 기반으로 했다면은 이거는 어떤 3차원 구조의 어떤 임의의 포지션에 어떤 원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확률 분포를 학습을 하고 그 확률 분포에 따라서 생성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할까? 그래프 기반이라고 해도 불러야겠죠. 그래프 기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목적은 똑같이 바이너리 포켓의 3차원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요. 그 3차원 구조 안에서 결합할 수 있는 리간드를 생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 방법은 포켓의 3차원 구조를 바탕으로 3차원 구조 해당 위치에서 원자가 존재할 확률을 학습하게 됩니다. 앞에 거는 이제 한 번에 아토믹 데인시티가 나왔다고 하면 이건 오토 리그레시브한 방식으로 시퀀셜하게 아톰을 하나 추가하면서 분자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생성한 분자들이 높은 바이닝 어피니티를 가지고 또 뭐 익스프리시하게 컨트롤 하진 않았지만 높은 드럭 라이크니스를 가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드럭 라이크니스는 아무래도 학습한 분자들이 드럭 라이크 하니까 생성된 분자들도 자연스럽게 드럭 라이크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컨텍스트 인코더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제 인코딩을 해야겠죠. 원자로부터 아톰 인베딩 벡터를 구해야 되는데 각 주변 환경을 잘 인식하는 아톰 인베딩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생성할 때는 이제 로테이셔널 그리고 트랜슬레이셔널 인베리언트를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뭐 학습하면서 뭐 로스로서 할 수도 있지만 아키텍처를 잘 만들어서 그 아키텍처 잘 안에서 나오는 아웃풋들은 다 그냥 이거 만족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정확해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로테이션을 트랜스레이션 인베리언트를 만들었고 이렇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다? 디스턴스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도 디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이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만들 때 어떤 위치에 뭐가 올지는 사실 전체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K 니어리스트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베딩을 할 때도 K 니어리스트 아톰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K 니어리스트 아톰에 있는 것끼리 연결한 거죠. 이걸 보면은 다음 레이어의 아토믹 스테이트는 이전 레이어에다가 웨이트를 곱한 거. 근데 이거는 네이버들인데 이 네이버들일 때 내 옆에 있는 거하고 거리에다 웨이트를 곱한 걸 다 프로덕트하고 다 서메이션하고 이걸 다시 서메이션하는 방식으로 여기는 이전 노드 스테이트 여기는 내 옆에 있는 거하고 그거 떨어진 거리에 의한 함수로서 이게 자동으로 학습이 됩니다. 또 이게 거리에만 의존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로테이셔널하고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 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로테이셔널하고 돌리거나 뭐 트랜스레이션 거리는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기 위한 사실 되게 기본적인 방법이 디스턴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 스페이셜 클래시파이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아톰 타입이 올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딱 점 찍어가지고 이 점에는 어떤 아톰이 올 수 있을까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컨텍스트 인코더로 생성한 아톰 인베딩을 어그레이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정보로부터 예측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해당 위치에는 이제 원자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nothing 여기는 아무것도 올 수 없습니다에 대한 확률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해당 딱 내
내가 예측하고 싶은 위치에서 K 니어리스트 레이버 아톰을 구하고요. 얘네들을 모아가지고 벡터 하나를 만들어내요. 이 K 니어리스트 레이버는 프로틴도 들어갈 수 있고 리간드도 들어가고 프로틴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단 거리에 대한 함수의 웨이트를 곱한 거, 그리고 요거는 그 근접해 있는 아톰의 노드 스테이트 다 프로덕트하고 서메이션 해가지고 노드 스테이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벡터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MLP 하나 씌우는 거죠. 그래서 스칼라 값 하나 뽑게 되고요. 이 스칼라 값을 그 소프트맥스 하면 되겠죠. 스칼라가 아니면 벡터가 되겠죠. 스칼라를 하게 돼서 그 확률을 예측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에 대한 확률 분포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생성할 때는 항상 종료냐 이 시퀀셜 에디션에 시퀀셜하게 뭔가 할 때는 종료를 사인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원자를 프론티어, 넌 프론티어로 나누고 그 원자가 추가될 때마다 예측을 해서 이게 프론티어냐 넌 프론티어냐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아톰들이 프론티어가 되면은 이제 분자 생성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들도 결국 생성한 것들이 포지션인데요. 이걸 마지막에 오픈 바벨을 이용해서 본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생성 과정을 보면 일단 리간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마스킹을 해요. N개를 마스킹을 하게 되고요. 마스킹을 한 것 중에 하나를 뽑아서 포지티브 샘플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 위치나 골라서 네거티브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이 포지티브 샘플링을 이렇게 이 순서를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리간드가 하나여도 이 시퀀셜한 순서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높일 수 있지 오버피팅을 좀 방지하고 일반화 성능을 높일 수 있게 한 가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지티브 샘플에 대해서는 이제 컨텍스트 인코더로 인코딩을 하고 스페이셜 클래시파이어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죠. 뭘까? 보면은 이 포지티브 샘플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보면은 얘는 이제 옥시전이니까 옥시전의 확률은 높이고 다른 거인 거 확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카본이 정답이니까 카본의 확률은 높이고 나이트로젠, 옥시전 확률은 낮추는 방식으로 학습이 됩니다. 이 경우는 나이트로젠이 정답이니까 카본은 내리고 나이트로젠을 높이는 방식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럼 네거티브 샘플은 뽑는다 어떻게 되냐? 네거티브 샘플은 이제 스페셜 클래시파이어를 했을 때 얘는 뭐 아톰 타입이 아니니까 이거를 학습할 필요가 없겠죠. 대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에 의해서 얘는 낮추는 거죠. 여기는 아톰이 없어 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 여기는 아톰이, 이 파시브 샘플에 대해서는 여기 아톰이 있어. 그래서 이 값을 키우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에 대해서는 이제 프론티어가 아니냐도 이제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프론티어를 예측하는 모델에 넣고 이 애들은 이제 끝이냐 아니냐를 이제 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프론티어 모델 역시 학습해서 최종적으로 트레이닝 로스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생성을 할 때는 이제 어떻게 생성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모델이 있으면은 먼저 하나 생성하는 거죠. 하나 생성하고 그다음 이거에 맞춰서 또 하나를 생성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덴시티가 이렇게 쭉 나올 거잖아요. 전체에 따라서. 그럼 하나 골라서 3번 생성하고, 이 하나에 따라서 또 덴시티가 달라질 텐데 이거에 따라서 카본 하나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할 때는 여기 보면은 이제 빨간색도 있고 녹색 파란색도 있죠. 여긴 둘 다 적당하게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옥시전이 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갑자기 확 나이트로젠으로 바뀌죠. 여기 옥시전, 여기 전에는 둘 다 존재했었는데 이 옥시전이 옴으로써 여기가 나이트로젠이 바뀌고, 그럼 여기 나이트로젠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옥시전이 추가가 되고 이런 방식이 돼요. 반면에 여기에 옥시전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옥시전이 온 뒤에는 여기에 이제 나이트로젠이 확률 높아가고, 그럼 여기 나이트로젠이 나오고 나머지 부분이 지워지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기 처리가 되는 거죠. 처음에 샘플링 어떤 게 샘플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원자들을 생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결과 섹션인데요. 되게 여러 가지 매트릭을 통해서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비나스코어고요. 그다음 비나스코어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더 잘 결합한다는 의미니까. 그다음에 QED, 이거는 얼마나 약물 가능성이 있느냐, QED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SA 스코어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어피니티 값, 하이 어피니티인 것의 비율을 보고 있고, 그다음 다이버시티를 보고 있습니다. QED나 SA 이런 것들은 뭐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습하는 분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약물 가능성이 높고 합성 가능성이 높은 분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리간이라는 거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리간이라는 방법에 비해서 비나 스코어가 평균 값과 미디안 값이 다 작고, 그다음에 QED 값은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이 리간이라는 방법에 비해서 QED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테틱 어세서빌리티도 이 리간이라는 방법 때문에 높은 걸 알 수가 있고요. 하이 어피니티의 그 바인딩 어피가 높은 거의 비율, 이것도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평균적으로 높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신약 개발 같은 걸 때 쓰이는 건 높은 몇 개의 분자잖아요, 소수의.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이 어피니티 분자의 비율이 얼마나 높으냐 봤을 때 이 리간이란 거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요. 다이버시티, 이것도 신약 개발 같은 걸 하든 분자 생성하든 다양한 걸 생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 다이버시티 측면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레퍼런스 분자들인데, 레퍼런스에 비해서는 조금 바인딩 어피니가 작죠. 에버리지도 그렇고 미디안도 그렇고. 그럼 QED는 레퍼런스에 비해서 더 높고요. 신테틱 어세서빌리티는 레퍼런스에 비해서는 좀 작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분포인데요. 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위에 게 레퍼런스고요. 중간중에 리간, 아웃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레퍼런스와 좀 더 닮은 걸 알 수가 있죠. 리간은 이렇게 좀 두 개가 있는데, 모달리티가 높은 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 QED가 여기 이 논문에서는 하나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반면에 SA 스코어는 좀 눈으로 봐도 조금 분포가 레퍼런스랑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이건 EHCJ라는 이제 어떤 PDB 아이디인데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레퍼런스 구조고, 이제 중간에 있는 것들이 이제 생성한 구조인데요. 보면은 꽤나 유사하면서도 좀 다른 분자들을 많이 생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 부분은 거의 똑같죠. 이 부분은 이제 생성한 분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트이고, 요 왼쪽에 있는 뭐가 오른쪽 여기 왼쪽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조금 다른 파트 분자들도 있습니다. 육각인데 6각 5각이 아니라 6각 6각이죠. 여기가 공통적으로 레퍼런스 분자들도 하이드로필릭한 구조가 오고, 생성된 분자들도 대체적으로 하이드로필릭한 구조가 오는 걸 알 수 있고, 비나 스코어도 대부분 다 이 레퍼런스 구조와 유사하고 레퍼런스 구조가 더 좋은 값들이 나오고, QED나 SA 스코어도 레퍼런스 분자와 유사한 값을 가지는 것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다른 거에서도 봐도 여기 보면은 이제 링커 이렇게 링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생성된 분자도 링커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보면 좀 이런 분자들이 또 나오는데요. 사실 이런 분자는 좀 존재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이제 이렇게 퓨즈가 되어 있고 여기다가 또 가지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아직 이제 이 딥러닝 모델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생성된 문자들이 조금 작은 면도 있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의 이제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링커 프리딕션. 왜냐면 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냥 아톰 배열만 있으면 그 다음에 추가돼야 할 그 원자가 뭔지 예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특별한 모디피케이션 없이 링커 프리딕션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를 세팅을 어떻게 했느냐. 엑스레이 구조가 있으면 에이사이클릭 본드를 끊어서 데이크 사이 링크를 만드는 거니까, 여기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은 가운데에 있는 거 빼가지고 이 사이드 떨어져 있는 두 개를만 남겨놓는 상태로 데이터셋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12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만들었고, 이 두 개의 연결되지 않은 프래그먼트로부터 생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비교는 이제 D-링커라는 방법과 비교를 했고요. 먼저 생성된 것들의 시밀러리티를 봤을 때 이제 D-링커에 비해서 이 방법을 이용하면 유사한 것들이 잘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좀 애매한 비교예요. 그거는 좀 꼭 닮은 게 나오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운 걸 못 찾는다 이런 의미도 돼서 조금 애매한 지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리커버리드는 이제 실제 분자 그 레퍼런스, 그러니까 잘라버리기 전에 분자를 얼마나 회복했냐에 대해서 48%를 커버할 수 있었고, 비나 스코어 같은 경우는 큰 차이 없이 유사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D-링커보다 더 성능이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그 결과 분자를 보면 프래그먼트 두 개가 있는데 이 사이에 이렇게 링커를 추가한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거 시뮬레이터 1인 거 봐서 이게 그 트루 분자인 것 같고, 트루 링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과 유사한 링커들을 이제 추가를 했네요. 여기 케톤이 아니라 OH. 여기도 좀 유사하죠. 이쪽으로 좀 벗어나 있고, 여기 아마이드 본드 있고 유사. 여기 아마이드 본드랑 유사한데 O가 조금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하이드록실기로 바뀌었네요. 이런 식으로 되는 분자를 만들었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프래그먼트가 있고 요소 사이에 굉장히 긴 체인이 있는데, 이 긴 체인을 추가를 해가지고 두 프래그먼트를 올바르게 연결했네요. 이거는 좀 길어서 그런지 완전히 똑같은 분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체인이 긴 것들을 올바르게 만들었고, 그냥 단순 체인만 안 넣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링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성공적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섹션에서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 3D 구조, 이 포켓 안에서 이제 마치 3D 프린터처럼 미간들을 생성해내는 연구들도 최근에 되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보여드린 두 개의 논문뿐만 아니라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들도 좀 관심 갖고 유심히 보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고, 앞으로 어떤 연구들이 나올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